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도 있는데,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트럼프가 얻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지수가 2만이니까 한 15,000 뭐 그 정도 선까지. 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소장님이 또 더 강한 트럼프가 온다 책도 출간하셨고 그만큼 투자 기회도 많이 찾으려고 하실 텐데 관세 전쟁도 시작했죠. 요게 이제 세계 경제랑 주식시장에 특히 중국에 미친 영향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 관세가 어떤 일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의아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바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1기 때 중국의 관세를 이제 품목별로 했더니 당장 인플레가 발생 안 하고 1년에서 3년 뒤에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발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인플레가 발생할 거라 보는데, 트럼프가 되게 시간차 계산을 해놓고 지금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마 25년에 인플레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돈을 많이 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좀 시간을 끌다가 인플레가 먼저 터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든 정부 때문에 인플레가 터졌다라는 거로 비난을 한번 한 다음에 뭐 관세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관세를 가지고 한 반년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이론도 있어요. 이제 프리드먼의 이론이 있는데, 결국은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가격이 올라갈 거고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관세를 올렸지만 의외로 또 소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생각도 있는데, 저는 이 후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트럼프가 얻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자신의 표심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럼 관세는 부과해서 정치적인 표는 얻어가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발해서 본인이 이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제일 원하는 건 지금 연방 부채 적자를 지금 줄이는 거거든요. 6조 3천억 달러가 회계 예산안인데 거기서 1조 달러 넘게 지금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채권 금리가 4.5%로 보면은 1.7조 달러가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의 뭐 예산의 4분의 1을 이자 갚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리는 게 뭐 정부 효율부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경기를 침체를 유도하는 거죠. 근데 뭐 대통령이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하겠습니다 발표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관세라는 걸 통해서 정치적인 표심은 얻어가면서 서서히 침체는 유도하는 형태. 그렇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부채 이자가 1조 달러가 아니라 그 이하로 언더로 내려갈 수 있어요. 채권 금리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해 내릴 거냐, 내년에 얼마나 내릴 거냐인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3.0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채이자가 한 0.5에서 0.7조 달러로 떨어진다 보고, 그럼 그렇게 세이브된 돈으로 트럼프는 뭐 할 것이냐, 법인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원래 했던 공약들인 거죠. 그럼 본인은 말한 공약들을 다 지켜나가는데 예산에서 불필요한 지출, 이자가 줄어들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늘어나요. 소득세 감면도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조금 안 좋다가 내년에 증시가 다시 상승한다던가 그런 모델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면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지, 그리고 올해 미국 주식 피크아웃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말은 하나일 거예요. 미국 주식 싸진 않다. 비싸다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지금 뭐 이제 쉴러 P로 보면은 역사상 가장 고점이었던 때가 3번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거의 경제 대공황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21년도 때, 네. 그리고 지금 3번이 35 이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기업의 이익은 크게 안 늘었어요. S&P 500 기업들 보면은 빅테크들 조금 빼고 나서 보면 순이익 성장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주가만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PER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25년에 또 이 기업들이 순이익이 급성장에 나올 것이냐? 그러기에는 좀 어렵더라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고평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유동성을 파티를 벌여서라도 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 거죠. 뭐 바이든 정부라면은 한 번 더 밀어 올릴 수 있다 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지금 예산안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럴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1월 달에 고용 실적이 발표됐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늘어난 일자리의 거의 70% 이상이 정부가 발주낸 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공공 일자리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관련 일자리, 교육 서비스 일자리 같이 결국 나라에서 예산 진출을 통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나오는 일자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트럼프 임기가 시작돼서 그런 예산들을 커팅해 나가고 줄여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 일자리부터 굉장히 빠른 감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트루라는 요 데이터를 보면은 12월 달만 해도
인플레 예상치가 3.1%가 나왔었다가 갑자기 지금 2월부터 2.1%로 뚝 떨어집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고용이 좀 박살나는 형태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그럼 올해 같은 시기에 미국 주식 사야 하는지랑 만약에 사야 한다면 뭘 사야 하는 거죠? 우선은 관세 피해를 안 보는 주식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시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내수 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철강업 같은 경우는 철강 관세를 내면서 수혜를 봤죠. 멕시코든 캐나다든 뭐 원래 지금 25%씩 관세 부과하는 거를 3월로 지금 연기 뭐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철강은 어쨌든 부과가 되게 됐고 우리나라도 원래 FTA로 쿼터별로 해서 260만 톤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관세를 부과하게 돼요. 그러면 철강 쪽에서 미국 내 철강사들이 유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US 스틸 인수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투자만 가능한데 49%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철강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관세 보호를 받는 기업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철강 산업을 보호하든 말든 철강업은 죽어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계산하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비중이 높고 네. 오히려 침체 때 강하면서 관세 피해를 안 받는 저는 먹거리 대표적으로 타이슨 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타이슨 푸드라는 회사가 육류에서는 그냥 수직 계열화를 다 했어요. 네. 본인들이 이제 뭐 농장도 운영하고 가공도 하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유통을 하는데 매출의 거의 95% 이상이 다 미국에서 발생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거의 독점적인 회사예요. 육류 유통으로. 그러면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면은 뭐 남미산이든 뭐 멕시코산이든 캐나다산이든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뭐 돈육이라던가 뭐 소고기라던가 닭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관세로 커팅 절벽이 치겠죠. 그럼 타이슨 푸드의 매력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외식의 비중을 줄여나가지 결국은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타이슨 푸드 괜찮지 않을까. 이게 1번이고 타이슨 푸드가 유통되는 곳 회사들, 그러니까 식료품 회사들 중에서도 크로고라던가 뭐 이제 월마트라던가 코스트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마트 회사들인데요. 코스트코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30-40% 올랐어요. 1년 만에. 월마트는 1년 만에 90%가 올랐어요. 네. 근데 크로고가 그나마 좀 덜 올랐어요. 크로고 같은 경우는 좀 식료품, 식자재 위주로 많이 하는 좀 대형 마트 형태인데 저는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이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났을 때 보통 우리 기업의 그 유통 과정을 생각하시면 뭐 설탕,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마트에 진열해서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소비자들이 외면하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가격을 다 못 올려요. 그렇게 야금야금 올려나가다가 갑자기 곡물 가격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진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곡물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 제품 가격은 서서히 계속 올려나갑니다. 이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미국 사람들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면 팁을 피하러 다닙니다. 예전에는 팁이라는 개념은 음식을 사 먹으면 서버가 이렇게 자리도 안내해주고 뭐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는 의미로 줬던 서비스였는데 옛날에 갔을 때는 5, 10, 15, 뭐 10, 15, 20 요 정도였었는데 갔더니 15, 20, 25, 20, 25, 3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값의 30%를 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3명이서 그 갈비 먹고서는 뉴욕에서 갈비를 먹었는데요. 조금 너무 부족해서 정말 소심하게 2인분만 더 시켜서 먹었거든요. 88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갑니다. 그래서 피해 다닌 게 어디냐면 키오스크로 도망갔어요. 키오스크는 서빙을 안 하니까 키오스크도 팁을 받아요. 그 드라이브 스루로 갔더니 드라이브 스루도 팁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의 문화죠. 예, 카페로 가서 커피 나왔어요. 그럼 받아서 먹고 갖다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서버가 한 게 없으니까 팁을 안 내야 되는데 그래도 팁을 달래요. 예, 그래서 팁을 피할 수 있는 데는 슈퍼밖에 없더라. 거기서 사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게 김밥.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음식, 특히 김밥이 미국에서는 건강식입니다. 아, 그쵸. 미국 사람에겐 건강식. 워낙 뭐 설탕부터 시럽 막 이런 거 칼로리 폭탄을 먹으니까 의외로 건강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트렌드하고 뭐 요새 K 컨텐츠를 통해서 재미있는 음식들이 나오면서 매력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뭐
콜드체인부터 유통센터들 지금 다 건설하고 있고 아마 대규모로 진출할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 미국의 시대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한 내년쯤에는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주간에 더 강한 트럼프가 온다 보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 자율주행, 우주, 글로벌 1위 기업, 적자에서 첫 흑자를 내는 기업, 배당금을 월급만큼 주는 성장형 배당주를 유망하게 본다고 적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체크했죠. 깜짝 놀래라.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증시가 아무래도 고점에 있다 보니까 출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 하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딥시크? 예, 딥시크는 저는 그냥 하나의 핑계. 모두가 팔고 싶어 했었어요. 많이 올랐다. 언제 팔아야 될까? 더 오르면 아깝고, 뭐, 마땅히 따로 투자할 만한 데도 없어요. 엔비디아 팔고 나서 뭐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성장성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빅테크만 올랐는데, 빅테크 외에는 답도 없는 상태. 그러면 뭐, 그냥 더 있어야 되나? 빠져야 되나?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핑계가 나오니까 주가가 출렁였었죠. 근데 앞으로 이 모습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봐요. 왜 그러냐면, M2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통화량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해 바다에서 파도는 지금 겨울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쳐야 3m 할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근무했었으니까 3.5 그랬을 거고. 해군 나오셨죠. 예, 동해 바다는 지금 7m까지 칠 겁니다. 서해가 3m 치면 똑같은 바람이 불고 하는데 왜 동해는 파도가 많이 치고 서해는 파도가 작게 치느냐? 서해 수심이 얕아서 그런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M2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는 출렁임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미국 주식밖에 답이 없으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 나라의 돈이 지금 미국으로 다 몰렸는데 코로나 이후로 얼마가 들어갔나 보니까 미국의 ETF로만 5,500조 원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뭐 채권으로도 들어갔겠지만 채권 시장이 그렇게 매력이 없었다는 걸 봤을 때는 상당수의 돈이 미국 증시로 들어갔을 거고 S&P 500에서 시가총액 40%를 차지하는 게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뭐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거 빼면 거의 다 빅테크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로 굉장히 많은 돈이 쏠렸던 상태다. 그러면 증시가 조금만 공포를 먹으면은 이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약달러 뭐 정책을 낸다던가 아니면 경기 이제 뭐 침체가 와서 미국의 매력이 좀 떨어지면서 미국 금리가 급격히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미국 증시가 뭔가 하락하는 사건, 그러니까 빅테크의 하락이라고 하면은 AI 버블이 터지는 사건이 있겠죠? 뭐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는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언더퍼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한 30%까지가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최대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2만이니까 한 15,000? 뭐 그 정도 선까지. 버블이 터지면 거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이 더 이상 돈을 못 버는 것 같다. 아니면 AI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 아니면 아까 딥시크 같이 가성비 있는 AI도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 뭐 한 거지? 벙쪄버리게 만든다던가 뭐 여러 요소들이 아니면은 고용이 박살났다던가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던가 뭐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증시에 좀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자율주행, 우주, 글로벌 1위 기업 이거는 그러면 지금 투자하자는 얘기는 아닌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주식들이 지금 안 그래도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생각하면은 기술주가 한번 버블이 터졌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트렌드가 바뀌나 투자 트렌드가 바뀌나 봤더니 기술을 안 믿어요. 닷컴 버블 이후 때 어떤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냐면 롯데칠성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아마 뭐 VC, PE 시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술 관련된 회사들한테 돈이 안 들어가요. 스타트업 중에서 매력적인 뭐 제약회사입니다. 바이오회사입니다. 그럼 당장 돈 얼마 들어오는데요? 라고 계산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증시에서도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캐시를 벌어들이는 회사들, 뭐 그렇죠. 식료품, 뭐 통신주 뭐 이런 회사들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괜찮을 건데 뭐 우주를 향해 가는 기업입니다.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겠어요. 안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한동안은 이게 침체기가 오다가 그때만 해도 그냥 경기 방어주라던가 현금 흐름 좋고 실적 잘 나오는 주식 위주로 돌다가 그 다음에 증시가 결국은 반등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유동성이 워낙 많고 ETF 시장이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L자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돈의 흐름이 바로 저가 매수다 이러면서 바로 V자를 치게 되는데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상승기가 붙었을 때 좀 증시가 약간 자신감이 붙었을 때 좀 욕심이 좀 올라올 때 공포는 지워지고 욕심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이테크 기술주를 원합니다. 그럼 하이테크 기술주는 이제 인류가 해결 못한 기술이 몇 개 있겠죠. 우주 아까 말했던 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뭐 아직은 완벽하게 해결한 건 아니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도 완전 자동화 공장들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뭐 암을 치료한다던가 뭐 생명 연장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 못 풀어낸 하이테크 기술에 사람들이 열망하게 돼요. 이 하이테크 기술들의 특징은 순이익이 별로 없어요. 매출도 거의 없어요. 대신 터지면 대박, 안 되면 쪽박. 그렇죠. 근데 욕심이 날수록 사람들이 공포감을 잊어버리고 이 욕심을 향해 가면서 그때 하이테크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이번에 조정이 좀 오거나 하면 그때 좀 침체기 때 처음에는 실적주로 가다가 여기서 수익이 나면서 서서히 이제 하이테크 주식들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율주행 우주라면 이거는 테슬라를 말한 건가요? 테슬라도 있고 스페이스 X도 있고요. 네. 그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주식 중에 로켓랩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 이제 뭐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이제 제일 빠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게 또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버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구글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테슬라가 제일 아마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을 아마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야, 여기서 글로벌 1위 기업은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글로벌 1위 기업들은 종류를 안 가리고 다 1위 기업들인데 네. 독점을 할 수 있는 1위 기업들인 거예요. 네. 이런 기업들은 하락장이 와도 실적을 받쳐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뭐 하이테크까지 가진 기업들도 있겠죠?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글로벌 1위 기업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 에어비앤비. 안 올랐어요, 지금은. 네. 침체가 좀 더 있으니까.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 에어비앤비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 숙박을 한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외에 2등 회사가 기억나는 데가 있나 보세요. 없죠. 없어요. 야놀자?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런 게 등장하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만의 어플을 따로 만들어서 네. 이제 자기네 사람들 내수용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뭐 태국에서 뭐 갔을 때 놀러 온 사람들, 중국인들을 위해서 중국인들이 만든 네. 어플 가지고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고 중국 사람들은 소비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일치하지가 않아요. 에어비앤비 외에는 의존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또 써보시면 판매자와 소비자한테 수수료를 한 건당 한 25% 정도 채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숙박건당 수수료를 25%씩 징수를 하는데 자기네는 부동산 투자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플 하나 동 띄워놓고서는 거래를 시키고 자기들은 수수료만 가져가요. 환상적인 사업이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네. 넷플릭스는 돈이 없을수록 더 유리해지거든요. 넷플릭스는 돈을, 근데 이미 주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고꾸라지는 시기가 올 때도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사업은 좋은 게 침체 때 더 강해요. 그 미국 주식 중에서 1등 하는 기업 중에서 침체에 강한 주식이 넷플릭스랑 코스트코인데, 사람들이 돈 쓰기가 힘드니까 영화 안 보고 넷플릭스로 가고, 뭐 데이트할 때 아니 뭐 영화관 무슨 재밌는 거 있나?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나 볼까? 아니면 우리 뭐 카페에서 패드 하나 띄워놓고 넷플릭스나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고 이제 힘드니까 더 저렴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조금 저렴한 물건을 파는 회사들, 뭐 코스트코 말고 또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달러트리라던가, 예, 그런 회사들도 괜찮고요. 적자에서 초득자 내는 기업은 뭐예요?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비법인데, 네.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기업은 대중의 선입견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 회사는 별 볼 일 없어. 적자 회사고 망할 거야. 뭐 시간의 문제지 망할 거야.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흑자로 돌변하면서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꿈을 갖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질렸던 투자자들이 꿈과 희망과 탐욕을 갖게 되는 순간 주가 상승률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대표적으로 예시로 하나 드릴게요. 쿠팡이 적자를 한 10년 넘게 겪었었죠. 네, 오랜 적자를 겪다가 처음에 에비타가 흑자로 돌변하더라고요.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데 적자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처음에 에비타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속도라면 이제 좀 있으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다 흑자로 돌변하겠구나. 드디어 PER이라는 개념이 생기겠구나. 그럼 PER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사람들이 드디어 가치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밸류상 이 회사가 얼마가 적정가치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에비타가 흑자로 돌변할 때 그때 사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3년도쯤에 에비타가 흑자로 돌아서고 24년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흑자로 돌변하겠구나. 돌변했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한 1년 정도를 보니까 13달러에서 한 23달러 정도로 한 40%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가 성장 국도가 이변이 없다면은 또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 턴 어라운드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딱 타겟을 잡아서 먼저 투자하고 어느 정도 순이익이나 이게 성장 가도가 나온 다음에 PER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찍혔을 때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 이 전략을 턴 어라운드를 하는데 제가 이 전략을 제일 많이 쓰죠. 그게 말씀하시는 턴어라운드 투자, 거꾸로 투자. 거꾸로 투자죠. 예.
제가 뭐 옛날 직업도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잘 나가는 기업에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원래 제일 무난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보면 이게 교실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죠? 교실에서 잘 노는 애들이 있고요. 뭔가 좀 걱정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을 수업을 하더라도 한쪽 눈은 계속 아이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지금 적응을 못하지? 얘가 왜 지금 힘들어하지? 어떤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 계속 한눈으로 체크하면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저 친구들 잘 지내게 만들 수 있지? 아니면 뭐 나중에 반을 뭐 학년 올라갈 때 어떻게 조합을 해줬을 때 이 친구가 더 적응을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도 이게 직업병이 좀 돋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회사가 어딜까? 그럼 제일 어려운 회사를 내가 지금 좀 도와주면은 저 회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회사를 어떻게 도와줄까? 언제 도와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변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 회사들을 도와주고 한 1년 정도 기다려보자. 예, 그러면 또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제일 좀 뭐라 해야 될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던 주식들이 10배거가 나오기도 하고 좀 기다리는 건 힘들더라도 제가 그동안 투자했을 때 제일 많이 자산을 쌓았던 비결 중에 하나는 턴어라운드가 아니었나. 지금 혹시 후보군에 있는 종목이 있나요? 지금 후보군에는 국내 주식들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아직 국내 주식들이긴 한데 제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근데 눈여겨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기업 시가총액들이 작은 것들을 말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금감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있을 때마다 네. 제가 연속으로 계속 불려다녔어요.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제 계좌는 오픈데이터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 월급만큼 주는 성장형 배당주는 뭐예요? 저는 배당금 성장률이라는 걸 보고 투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당금이 올해는 100원, 내년에는 150원, 내년에는 200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모델이 엄청 나올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당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많이 지금 유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냥 본격적으로 한번 배당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면은 배당금 그동안 쌓아놨던 돈을 고간을 푸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의 이익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배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주주가치 환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증시도 되게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예시로 들자면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가장 우수한 회사입니다. 배당금 성장률을 제가 이제 10년 에버리지로 봤더니 연평균 16.7%씩 올라요. 그러면 배당금이 16.7%씩 오르면은 그때 2014년에 배당금이 0.52달러였었어요. 1년 동안. 지금이 2.52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럼 배당금이 5배가 늘었죠, 10년 동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가지고 250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는다 하면은 10년 뒤에는 1억을 투자했는데 배당금 7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10년 더 늘어나면 750만 원에서 또 5배가 늘어나니까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1억 가지고서 20년만 기다리면 배당금만 30년 뒤에 월 300만 원씩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배당금 성장률을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는가? S&P 500에서 쫙 긁어보니까 스타벅스보다 뛰어난 기업이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 늘려줬던 성장률 높은 기업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좀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철강업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는 올렸다가 경기 나쁠 때는 배당금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커피의 산업의 특징을 보면 커피를 먹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스타벅스가 역성장에 걸릴 기업은 아니다. 네. 중국 리스크가 존재는 하지만 네. 뭐 시간 어쨌든 10년, 20년으로 봤을 때는 해결되지 않을까. 실제로 주가가 작년까지만 해도 스타벅스 주가가 70달러 정도 했었어요, 여름에. 지금 벌써 50%가 올라서 110달러 정도가 됐어요. 이런 기업들은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네. 그럴 때 사서 배당주를 모아두면 10년, 20년 뒤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자,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5개가 지금 사는 거 아니고 이제 좀 경기 침체든 주식이 피크아웃 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떨어졌을 때 사자는 의미인 거죠. 지금도 사도 괜찮은 것도 있는 건가요? 지금 사기에는 장기적으로 보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경기 방어주 정도 잘해야. 지금 통신주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통신주도 괜찮고 미국 통신주도 괜찮고 그런 데들은 배당이 괜찮으니까 배당 수익률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2년 동안 미국만 잘 살았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다 가난했어요. 근데 트럼프의 전략은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네. 미국은 적당히 조금 쿨다운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잘 살게 만들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인플레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나라가 디플레가 되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인플레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돼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막 좀 다운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침체되면 대공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돈을 풀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면 뭐 개인들은 투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디서든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뭐가 있을까? 아까 말한 필수 소비재들밖에 안 보이는 거죠. 경기 방어주들, 배당주들, 필수 소비재. 아마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그 주식들이 다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쨌든 경기 침체 오면 이런 것들이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경기 침체의 가능성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경기 침체 터질 수 있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정리 한번 한다면? AI 쪽으로 둔화되는 모습인 거죠. AI 수요일 둔화. 예, 뭐 이제 매출 아마 수익 성장의 둔화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서서히 둔화되는 게 나와도 빅테크 대표들이 그래도 우리는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AI 시장을 한 번은 버텼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2월 달이었고 3개월 뒤에는 또 이제 실적 발표 때 그 말을 또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미국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데 이거 아니다. 좀 지갑을 닫아야겠는 걸. 딥시크 쪽 보니까 이쪽으로 시장이 빠져나가게 생겼는 걸. AI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어서 딥시크를 통해서 개발을 하면 비용이 확실히 절감이 됩니다. 20분의 1까지 절감이 되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 거 가지고 하면은 비용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탈을 하게 되니까 판매비는 점점 낮춰야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과거처럼 그렇게 비싸게 사서 많이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지금은 뭐 고간이 넉넉하니까 가능하겠지만 경기가 조금만 꺾인다라고 하면은 빅테크들도 투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수익이 안 나는 사업에 몇 년간 계속 때려 박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버핏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버핏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조금 다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비싸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그냥 촉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은퇴하실 것 같아요. 올해 아마 원거가 이제 사망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주주총회 작년에 했었어요. 5월 달에 어떤 말을 했냐면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내년에 꼭 오세요. 꼭 오세요. 2번 반복해서 말해요. 이게 뭔 뜻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힌트를 주는 건데 내년에는 꼭 알아. 마지막으로 나 볼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후계자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후계자 정리해놓은 게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그동안은 한참 안 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후계자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아벨을 세워놨는데 보통 보면은 이 후계자가 주식 투자자가 아니에요. 사업가들이에요. 사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지 주식 투자 쪽으로는 뭐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사업을 하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도록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중에서 주식은 보통 투자 자산들이었잖아요. 투자를 빼고 이제 뭐 기업을 인수해서 파이를 키운다던가 이런 형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캐시를 늘려놓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 4년째 늘리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뭐 지금이 버블이어서 뺐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하죠.